사실상 주인공이 로켓입니다. 이 이야기는 약간 홀로코스트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 것들에 대한 연민이에요. 마블 전체를 통틀어도 시리즈가 끝났을 뿐인데 마블이 끝난 것 같은 효과라고 그럴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만약에 4편이 나오면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BTV 동지의 바야키야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2014년부터 23년까지 약 10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제임스 건 감독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가이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평론가로서 이렇게 저렇게 영화들을 좀 빨리 볼 기회가 많거든요. 시사회가 있죠. 근데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이제 블록버스터 큰 영화들은 어떤 경우에 개봉 전날 시사회라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너무하네. 바로 이 영화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딱 하루 먼저 봤고요. 치사하다, 치사해. 네, 그렇게 해서 또 바로 그 다음날 또 홍현 매니저님도 이 영화를 보고 오셔서 오늘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최대한 하지 않는 선에서 전반부의 얘기들은 말씀을 드리되 후반부의 이야기들은 말하지 않는 가이드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 네, 마블의 위기 상황에서 네, 과연 가오갤 맞아요. 3가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네. 제가 관객평을 미리 좀 보고 왔는데요. 네. 네이버 9.46, 벌써? 왓챠 4.1. 야, 이제 하루 됐는데. 네, 엄청난 열기입니다. 과연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더군다나 오래된 시리즈가 나오게 되면 네. 초기 평점이 원래 좋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관객이 있고, 찐팬들.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는 평은 저는 아마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 사실은 시사회 이렇게 끝나고 나오면 네. 바깥에 이제 관계자분들이 계세요, 영화사분들이. 저는 이제 끝나고 바로 바람처럼 나오는, 물론 이제 엔딩 크레딧까지는 다 봤지만. 근데 붙잡죠. 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길래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재밌게 봤고요. 네.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이지 않습니까? 1, 2편과 비교해서 일단 개괄적으로 총평 먼저 하신다면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한 명의 감독이 마블의 자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성을 최대한 살려서 1부, 2부, 3부를 전부 다 각본도 자기가 쓰고 연출도 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시리즈이기 때문에 유달리 개성이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마블의 어떤 약간 이렇게 평준화된 프로덕션은 굉장히 좋지만 개성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DC에 스카웃된 게 아닐까. 뭐 능력은 있는 사람이죠. 사실은 제임스 건의 장점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러로서의 뛰어난 능력. 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독특한 B급 감성적인 재치. 기가 막히죠. 이런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재밌는 건데, 놀라운 것은 이 3편을 보고 나면 3편의 승부는 순정이었구나, 감동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마블 시리즈 전체를 봐서도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는 슬픈 이야기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면에서 예. 굉장히 뛰어나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리틀 엔드게임 같기도 하고요. 저는 픽사 영화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토이스토리 5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이제 로켓이라는 캐릭터의 과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마블 안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게 참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근데 로키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도 서사를 하나하나씩 잘 챙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평론가님의 마음을 움직인 마블 영화 가오갤 3 캐릭터를 한번 이제 탐구해 볼까요? 제목 자체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것 자체가 일단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팀의 핵심은 서로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죠. 약간 좀 오합지졸에 가깝고 서로가 맨날 티격태격하고 네. 중간에 삑사리도 내고 이런 것이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특색인데, 사실상 주인공이 로켓입니다. 사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로켓은 굉장히 이질적으로 좀 보이기도 하잖아요. 라쿤이죠. 근데 로켓은 어떻게 하다가 지금의 형태가 되었는가, 로켓은 어떤 과거를 갖고 있었는가 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 보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이 가디언즈 팀이 영화 속에서 항상 그렇듯이 이제 여정을 떠돌게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카운터스에 가기도 하고 무슨 악당의 소굴인 함선으로 쳐들어가기도 모르고. 하고 가게 되겠는데, 그 가게 되는 여정 이유가 네. 영화 첫 장면에 시작하자마자 거대한 액션이 펼쳐지는데 그 액션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바로 로켓이 입죠. 네. 네. 가슴에다가. 그래서 로켓이 죽어가요. 네. 죽어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두세 군데를 떠돌면서 이 로켓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모든 여정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은 로켓이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영화랑 굉장히 잘 맞는 선택인데, 과거 장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플래시백을 라는 건데 일종의 임사 체험으로 풀어냈어요. 왜 사람이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자기 일생이 이렇게 스쳐간다느니, 파노라마처럼. 네, 행복했거나 슬픈 기억이 지나간다고 네. 주마등처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대로 영화 속에서 초반에 치명상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네. 그런 로켓이 까무룩한 시간 속에서 자기 어린 시절과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가 펼쳐지니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로켓의 과거 이야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영화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치 마지막 편 해리포터가 이제 싸우다가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장면도 명장면이고 실험의 대상으로 선택이 되었던 어린 시절의 로켓에 관한 이야기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슬프면서도 배경을 다루는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에서의 악당은 동물들을 상대로 해서 네. 예를 들면 뇌를 이식한다든지 기계를 접합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다 더 완벽한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그 전 단계의 실험적인 동물로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제임스 건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냐면 그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사연들 같은 것들을 사실 영화의 핵심적인 걸로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주로 우주선을 쏠 때 네. 거기 사람 먼저 타지 않잖아요. 아 나오죠. 네, 동물을 태워서 보냈다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이 타잖아요. 코스모가 그런 사례죠. 그 염력을 발휘하는 개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개를 포함해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발전과 혹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동물들이 희생 많이 되잖아요. 그런 동물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연민의 감정이 이 영화의 핵심적인 감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약간 홀로코스트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더 직접적으로는 어쨌든 그 실험실에서 희생되어져 간 수많은 동물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그런 연민의 감정 같은 게 담겨 있고요. 연민이 두 가지예요. 바깥을 향하게 되면 타자를 향한 연민이 되게 되고 네. 안으로 향하게 되면 자기 연민이 되잖아요. 이 영화에선 자기 연민도 중요하고 네. 남을 위한 어떤 연민도 중요한데 밖을 위한 연민이라고 했을 때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 것들에 대한 연민이에요. 그것이 인간일 경우에는 어린이일 수도 있고 어린 너구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린 너구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동물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자기 몸에 뭔가를 자꾸 이식하게 되고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뇌에 뭔가를 장치를 이식하니까 아프잖아요. 네. 자기랑 똑같은 처지에서 몸의 일부를 기계로 교체된 그런 수달이죠. 네. 라일라라는 캐릭터가 나오게 되는데 여자친구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라일라가 이제 더러운 천이지만 거기다 이렇게 침을 붙여서 상처를 찍어 누르면서 이렇게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두 캐릭터 사이에, 두 동물 사이에 본격적인 어떤 우정과 사랑이 싹트게 되는데 그런 동물이 둘이 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화에서 보면 모두 4명의 실험 대상이 되는 이 동물들의 어떤 우정 이야기가 과거에서 가장 중요한데 동물의 상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들은 학대를 받고 있잖아요. 네. 실험을 위해서 도구가 되었다 보니까 자기 몸의 일부를 일부러 기계로 교체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고통을 막 일부러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들이 살고 있는 사육 환경 자체가 영화에서 보면 막 배설물들도 있고 막 먼지들도 있고 굉장히 더러운 그런 철창 속에 넷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어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 영화에 굉장히 놀라운 건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 4명한테는 파라다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이 4캐릭터가 그 좁은 우리 안에서도 그 더럽고 누추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가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관계를 너무 뭉클하게 묘사하죠. 이름도 막 지어주면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런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우정으로 천국을 만들어냈던 4명의 동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들 사이에 어떤 운명이 엇갈리게 되고 그러면서 로켓 입장에서 갖고 있는 거대한 절망과 슬픔 같은 게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성장한 로켓이 이 3편에서 이야기를 펼쳐지면서 클라이맥스를 맞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을 다루는 이 영화의 어떤 감성적인 터치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악당은 이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로켓에 그 악당이 붙여준 진짜 이름은 P13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9번째 실험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89 비슷한 그렇죠. 89 P13이 이 바로 너구리의 이름인데 그래서 부를 때도 P13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영화에서 로켓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로켓이라고 명명하죠. 그리고 그 왜 로켓인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이 4명의 동물이 누워서 하는 얘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뭐라고 할까요? 마블 전체를 통틀어도 그렇게 뭉클한 장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평론이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그래요? 감성적인 얘기를 네. 많이 하신 걸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영화가 감성적이니까 감성적인 네. 영화는 감성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구조적인 영화는 구조적인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가오갤 하면 역시 유머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유머의 비중은 조금 준 것 같아요. 아, 좀 왜냐하면 진지한. 네, 영화 전체가 워낙 뭉클하게 그런 이야기들 다루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1, 2편하고 차이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 제일 재밌었던 유머가 예고편에서 잠깐 나오긴 하는데요. 네. 가모라가 이제 스타로드를 퇴짜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로드가 네뷸라를 쳐다보게 되는데 네. 그때 네뷸라가 네. 누울 자리 찾는 개처럼 쳐다보지 말라고 네. 끄지라고 할 때가 제일 웃겼습니다. 그 유머 포인트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웃기긴 한데. 네. 그리고 또 액션은요. 네.
액션 어떠셨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훌륭한 액션은 후반부에서 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악당의 수괴가 있지 않습니까? 미친 과학자 캐릭터인데 이 하이 에볼루셔너리 함선 안에서 그 약간 그 통로 같은 데서 벌어지는 액션. 좁은 통로에서. 네. 네. 드렉스가 문을 다 열고 들어가서 네, 정말 다대다로 싸우게 되는 액션 장면이 펼쳐지는데 굳이 비유하자면 킹스맨의 그 교회에서의 그 액션 장면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액션은 워낙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카메라의 기거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화려하게 묘사를 했죠. 네, 저는 로켓이 그루트 위에서 막 공중제비 돌면서 총 쏘잖아요. 네.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영화가 표현을 하느냐의 방식인데 예를 들면 그 통로 이제 거대한 통로 안에서 수많은 적들과 여기도 꽤 많은 그 우리의 슈퍼히어로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각자가 각자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영화는 그것을 하나의 쇼트로 네. 긴 롱테이크로 각각 어떤 활용을 하는지 잠깐 여기 좀 볼까요? 해서 카메라가 여기를 보여주다가 그 순간 스타로들은 하고 해서 또 이쪽을 보여주고 컷이 없었구나. 네, 로켓은 하고 또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이런 방식으로 뭐 카메라 워킹을 아주 화려하게 구사하는 방식의 그런 롱테이크였기 때문에 그 장면이 주는 스타일의 어떤 그 화려함 같은 것이 관객을 네. 사로잡는 그런 좋은 액션 장면이죠.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처음에 이 아담 워락이라는 그들이 가디언즈의 이 본거지인 그 노웨어 속으로 쳐들어와서 펼쳐지는 그 첫 번째 액션 시퀀스들도 꽤 재밌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담 워로크 친구는 이 초반에서의 포스나 이제 원작에서의 포스나 그런 거에 비해서 좀 후반에는 그냥 좀 살짝 개그치는 캐릭터로 네. 좀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좋았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원래 나사 풀린 캐릭터가 제일 잘 맞고요. 또 한 동화된 가지는 거군요. 예. 네, 아담 워락은 갖고 있는 자기가 창조된 그런 막강한 물리적인 힘에 비해서 이 캐릭터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조금 일찍 태어난 존재로 영화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어린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악당이 초반에 이렇게 등장하다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도 가만히 눈여겨보면 굉장히 재밌는 측면이 있는데 이 악당의 허술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민의 대상이 되는 어떤 어린 것들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이야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악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죠. 저는 또 주인공들이 네. 오르고라고 하는 생체 행성에 네. 우주 유영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음악과 함께 맞아요.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맞아요. 너무 우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중력이 다르니까 네. 그런 것을 표현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또 이제 픽사리 액션들이 등장해서 관객들을 웃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서 네. 중력이 중간에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외계인들이 공중으로 탁 뜰 때 그러니까요. 그것도 되게 정말 이 가오갤만 할 수 있는 네. 감성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액션 설정이나 공간 설정이나 뭐 세트 디자인이나 혹은 캐릭터 디자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굉장히 장대하면서도 멋진 걸 보여주지만 거기서 항상 유머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웃기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봉준호 감독이 그런 유머를 잘 구사하는데 제임스 건이 그런 유머를 굉장히 훌륭하게 구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영화의 이야기는 뭐라고 할까요? 마블 시리즈가 다 그렇기도 한데 마블 시리즈에서 악당은 항상 개인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당이에요. 타노스도 뭐 타노스가 제일 뭐 대표적인 거고. 캉도요. 네, 그리고 이터널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네.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 에볼루셔너리라는 이름도 거창한 빌런이 이제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인 셈이잖아요. 근데 이 메인 빌런은 목적이 확실해요, 사실은. 완벽한 우주를 창조하겠다. 완벽한 존재를 만들겠다. 완벽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덜 중요한 존재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실험을 해서 바꿔서 점점 개량을 해서 그들은 다 이제 도구로 치워버리고 그때 죽더라도 왜냐하면 결국은 완벽한 존재를 만들 거니까 완벽한 우주를 완벽한 질서를 만들 거니까 이런 걸 갖고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마블 영화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은 다 빌런이에요. 그리고 개개인 하나하나 다시 말하면 거대한 어떤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하나의 작은 어떤 삶들을 희생시켜도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악당은 사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귀가 솔깃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헷갈릴 수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영화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영화의 마지막에 되면 마지막은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마지막 보면 결국은 악당은 자기 혐오를 가진 존재고요. 반면에 영웅은 자기 혐오를 가진 것처럼 자기 연민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긍정하는 존재인 것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양자가 대비가 돼요.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사실은 제임스 건의 가장 탁월한 점 중에 하나가 음악을 배치하는 능력이에요. 음악을 너무 잘 고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너무 잘 배치를 해요.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은 이제 너무 유명한 크립. 네, 레디오헤드의 이제 네. 크립이라는 노래인데 이 크립이라는 노래를 한국에서도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크립이라는 노래가 영화에서도 유명해요. 티클로라는 영화에서 네. 양조위가 나온 영화 있거든요. 어. 거기서 크립이 한 20 몇 년 전에 쓰여서 굉장히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다시금 이제 또 이 영화에서 나오게 된 건데 이 영화에서 크립이 나오는데 크립을 나올 때 그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첫 장면에 등장하는 로켓이 불러요. 지금 성인이 된 로켓이 이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이 영화의 시작인데 이 영화 속에서 로켓이 어떤 캐릭터냐는 거죠. 그리고 크립이 가사가 어떠냐는 거죠. 크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흉물, 뭐 혐오스러운 놈이라는 것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자학하는 노래란 맞아요. 말이에요. 크립의 가사가. 네. 그러니까 로켓이 그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로켓이 어린 시절이나 자기 현재 상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 영화 속에선 악당이 계속 어린 로켓한테 주입하고 싶은 건 너는 계속 흉물이다. 너는 실패작이다. 시행착오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너 삶에서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해주게 되는데 얘는 시작할 때는 딱 그 노래를 부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그 어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이야기 크립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카운터스를 향해서 이 우주선이 이렇게 딱 가고 스타로드가 멋지게 딱 가운데 앉아 있고 서 있고 그러면서 음악의 Do You Realize가 퍼져나올 때 와 이게 진짜 우주적인 삽입곡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멋졌고요. 영화의 마지막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또 나오는 노래가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이라는 영국 인디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의 노래인데 Dog Days Are Gone이라는 노래가 이 영화에서 또 멋지게 나옵니다. Dog Days Are Gone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여름에 가장 덥고 삼복더위 같은 지긋지긋한 날이 끝났다라는 얘기고 그 노래 가사 자체가 그 노래를 또 부를 때 시작할 때 또 약간 이렇게 챙챙챙 소리가 나는데 그게 하프 소리거든요. 그 하프를 뜯는 소리의 어떤 주는 어떤 평화로움부터 시작해서 그 순간 이제 모두가 어울려서 춤추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음악이 틀어 나올 때 아 이게 삼부작의 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음악을 통해서 또는 인물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사운드 트랙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과 2편은 약간 올드팝이거든요. 70년대 80년대 초반 이런. 근데 이번 그 가오갤 3에 나오는 음악들은 2000년대까지 나왔어요. 최근 음악들도 많아요. 네. 네, 뭐 비스티 보이스 같은 80년대 음악도 있고, 뭐 무슨 브루스 스프링스틴 같은 음악도 있지만 최근 어떤 음악들도 있고 또 뭐 우주적인 약간 스페이스옥 같은 밴드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음악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잘 만들어냈죠. 그리고 또 이런 측면에서 음악을 가장 잘 쓸 줄 아는 그런 블록버스터의 용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도 이 영화에 좋은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1편의 첫 음악이 3편의 마지막 음악이잖아요. 1편의 첫 음악 그 장면은 잊을 수 없죠. 네. 세월이 오래 지나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2편은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1편의 첫 장면은 정말 잘 만들었고요. 1편의 첫 장면에서 이 스타로드의 어린 시절 피터 퀼이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엄마가 곧 죽을 것 같은 임종을 맞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너무 슬픈데 음악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음악은 I'm Not In Love라는 텐시시 노래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는 역설적으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나는 사랑하지 않아라고 애써 부정하는 가사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음악을 듣고 나서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병실로 들어가서 임종을 보게 되고 슬픔 속에서 아이가 물러나오는 그런 장면이 영화의 첫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는 이제 엄청 웃기게 된 장면이 바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시작인데 그 시작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에서는 로켓으로 옮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1부와 3부가 또 이렇게 맞는 더군다나 그것을 음악들이 매개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전체를 꿰뚫어내는 훌륭한 착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 귀에 익숙한 어떤 멋진 곡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사실은 그 영화의 OST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임스 건은 훌륭한 음악들을 가져오는 것도 가져오는 거지만 그게 어떤 영화의 일부가 되도록 같이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버무리는 게 중요하죠. 저는 또 주인공들이 뭔가 다 결핍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뷸라는 되게 좀 로봇처럼 비인간적인 사람이었는데 감정을 찾아가고 멘티스는 순수한데 좀 소심했다면 화도 낼 줄 알고 적극적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네, 영화가 뭐 대미를 장식하는 산부이니까 그런 테마가 있기는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영화에서는 특히 이제 그렇게 극복하는 것이 대부분 다 극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어린 것들에 대한 감정 같은 것, 그들에 대한 태도와 보살핌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영화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영화에서 이제 그냥 사소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영화가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영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짧은 대목이 있어요. 캣이 이제 초반에 보면 자기가 실험 과정에서 자기 몸의 일부를 막 이식하고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래서 아파라고 말을 하죠. 아프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고통과 이 두려움 속에서 말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똑같은 대사를 영화의 초반에 등장하는 이 노웨어를 습격한 아담 워락이 해요. 네. 아담 워락이 이제 네빌러의 칼에 찔렸을 때 아파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거든요. hurt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두 존재는 이어지지도 않잖아요. 그 가장 연약한 존재인 이 악인 어구리와 엄청난 그 슈퍼빌런인 이 아담 워락과 이 양자 사이가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둘 다 악이에요. 근데 이 둘을 이어주면서 함께 보는 시각이 사실은 이 영화의 정조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끊기 없는 유튜브 시청 응원하세요. 그렇다면 SK인터넷을 가입하세요.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근데 또 평론가님 최애 캐릭터인 그루트 얘기를 안 나면 섭하죠? 이 영화의 그루트도 어린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이 편에 등장하는 베이비 그루트가 네. 조금 더 성장해서 약간 청소년쯤 된 거거든요. 청년.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의 3편을 어떤 맥으로 잡았구나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루트가 항상 제일 유명한 건 I am 그루트인데 네, 빈 디젤이 I am 그루트 해가지고 출연료를 뭐 100억 원 받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I am 그루트에서 예, 그렇죠. 네, 네. 몸을 쓰는 건 아니니까. 네, 물론 네. 이제 목소리를 뭐 16개 국어로 네. 했다 뭐 이런 말은 있는데 3편에 와서는 좀 약간 모든 캐릭터를 다 빛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로켓에 집중적으로 서사를 몰아주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그루트가 조금 약하게 된 것은 사실이죠. 그래도 뭐 열 몇 개의 팔다리에서 나와가지고 촥 쏘는 거 이거만큼은 초반에 네. 또 멋진 액션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하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 동물들 귀엽잖아요. 그게 고양이든 수달이든 무엇이든 간에. 근데 그 어린 동물들 귀여운 거를 강조해서 사람들을 뭉클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동물들을 기괴하게 만들어요. 영화에서 보면. 토끼랑 거미랑 합쳐서 만들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실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인간들이 사실은 그런 다양한 동물 실험의 역사에서 기괴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개의 머리를 다른 개의 몸에 붙이는 그런 실험 같은 거를 소련에서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모습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기괴하고 비틀려 있고 어떻게 보면 흉물 같거나 괴물처럼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캐릭터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고 그들만의 우정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그 캐릭터들을 너무 사랑스럽게 또 우리가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괴한 모습을 갖고 어떻게 보면 학대의 흔적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어 있는 그 어린 나쁜 의미에서 그들이 보기에는 흉물들의 세계를 이렇게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임스 건의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그토록 깊게 우리 속에 다가오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도 참 놀랍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점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 2, 3편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균질한 정도의 완성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 생각엔 전체를 장악하는 제임스 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한 시리즈를 특정한 아티스트한테 감독한테 연이어서 전권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상 보여주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스타워즈는 그걸 못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엔드게임과 같은 효과를 마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오 마이 갓. 그 자체로는 굉장히 성대하게 마무리가 됐으나 네. 마블 전체로 보면 그 이후에 심각한 갭이 생겨버리게 되잖아요. 혹은 뜻하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리즈가 끝났을 뿐인데 마블이 끝난 것 같은 효과라고 그럴까?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마블이 가장 안 좋고 위험하게 보이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즐겼던 캐릭터들이 다 물러가고 차세대 이야기를 막 넣는데 그게 다 안 먹히고 있잖아요. 또 비교당하겠네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죠. 2기 얘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만약에 4편이 나오면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까지의 3부에서 이야기를 맺은 정도로 봐서 가뜩이나 좀 기둥이 약한 집에 또 다른 기둥뿌리 하나가 뽑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닥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네, 뭐 물론 뭐 스파이더맨도 있고 있겠지만 네. 그 다음 생각은 이 영화는 이야기와 정서에 집중한 3편이거든요. 이 속편은.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성공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저는 이 영화가 액션이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1편 같은 경우에 액션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그런 부분에 비하면 액션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빌런의 존재이기도 한데 이 영화 속의 빌런은 철학적 캐릭터예요. 이 빌런이 이유는 위험하고 나쁜 생각을 해서 빌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어떤 화려한 액션을 구사한다거나 그 속에서 어떤 장대한 무슨 존재감을 보여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타노스도 철학적인 캐릭터란 말이에요. 나쁜 철학을 갖고 있지만 액션 그 빌런으로서도 이 파괴감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입체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타노스는 굉장히 잘 만든 캐릭터죠. 네.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하이 에볼루셔널이라는 캐릭터는 영화에서 너무 경망스러워요. 네, 그리고 존재감이 굉장히 약해요. 평면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액션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진짜 강한 적과 싸운다라는 어떤 그런 쾌감 같은 게 별로 존재하지 않죠. 요즘 마블이 멀티버스 사가가 되면서 좀 진입장벽이 높은 영화들이 많은데요. 이 영화는 뭐 1편, 2편 정도를 가볍게 보고 가시면 웬만한 건 다 이해하실 수 있죠? 네, 뭐 스토리에서 여기서 이제 평행우주적인 설정이 나오고 당연히 이제 스타로드의 일생일대의 사랑인 가모라가 주요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가모라는 그러니까 2014년의 가모라예요. 다시 말하면 네, 엔드게임의 분기로 만들어진 평행세계의 가모라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 스타로드를 만난 적이 없는 가모라. 그런 상황에서 스타로드의 입장에서는 피터 퀼 입장에서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더군다나 영화의 초반에 가모라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 가모라가 오니까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근데 상대는 이 사람을 만난 기억조차 없죠. 왜냐하면 그 가모라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펼쳐지는 어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도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편을 보면서 스토리가 막 이해가 안 된다거나 너무 복잡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1, 2편의 이야기들하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3부작은 더군다나 하나로 이어진 어떤 그런 확고한 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가오갤 전작 2편은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오갤 시리즈가 유독 한국에서만 흥행을 좀 많이 못했어요. 1편이 130만, 2편이 270만인데요. 그런가요? 3편이 최고 기록을 세울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